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확 물어본 것이요. 내 눈깔을 직접 하였으었다. 영화에 대한 전문적인 해석이나 평론 따윈 들을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서 들으면 더 재미있는 영화 팟캐스트 결혼 6년차 부부가 진행합니다. 다들 이불개고 영화바의 MC 봄동이고요. 제 왼쪽에는 파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파라님.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밀양편에서부터 다시 돌아왔습니다. 교회 옥밥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너무 반갑고요. 교회 옥밥이 다시 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8월달이고요. 요즘 너무 덥잖아요. 네. 진짜 어떠세요? 너무 이 더워요. 열대야? 화가 날 정도로 덥네요. 그쵸. 교회 오빠도 화가 날 정도로 네. 얼마나 더운 거야. 집에서 애가 있기 이거는- 때문에 그쵸. 에어컨을 또 계속 틀긴 어렵고. 교회 오빠든 절 오빠든 상관없이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이런 날씨이기 여름은 때문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밀양편에서부터 저희가 2달 만에 다시 모였어요. 이 세 멤버가 다시 모였는데 밀양편 어떠셨어요? 저는 뭐 우선 처음 녹음한 거니까 네.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음, 청취자들 입장에서 좀 많이 졸리진 않았을까, 무거운 주제가 아니었을까 조금 걱정은 됐지만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평이 좋았다 그래서 네.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저희 다이영바가 3년 동안 하면서 그 에피소드의 그 좋아요, 하트를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밀양편이 제일 높아요. 40개의 하트를 눌려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대체 뭐죠? 우리가 열심히 해봤자 교회 옥밥은 왔다고 해서 맞아요. 40개 찍혀 있었는데 근데 전 되게 좋았어요. 네, 역대급이었고요. 밀양 내용 중에 되게 얘기하다가 만 부분이나 뭐 이런 게 많아서 AS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뭐그 밀양편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걸로 하고 더 이상 밀양을 울고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걸 2번이나 해먹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럼요. 네. 아무튼 이제 그때 이후로 2달 만에 네. 다시 곡성으로 뭉쳤습니다. 아, 곡성으로 뭉쳤고요. 제가 오늘 이 팟캐스트 하기 전에 파라가 저한테 2가지를 꼭 지켜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말 많이 하지 말고 두 번째로는 말 자르지 말라고 하는데요. 왜죠, 파라님? 네? 널 너무 많이 자르잖아. 저는 여기 진행자 MC 내가 검동인데요. 듣고 싶은 얘기는 이쪽인데 자기가 너무 많이 하는 거야. 난 내가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럼요. 그래야죠. 이 곡성편 난 지지 않을 거야. 저희- 열심히 떠들 거야. 아 진짜? 대결 구도로 가는 건가요? 괜찮죠? 좋아요. 네, 지지 않을 거고요. 좀 재밌겠다. 2가지를 당분은 했지만 좀 열심히 떠들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곡성이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했잖아요. 그렇죠. 여름에 초여름에 개봉했나? 5월달에 개봉을 가정의 했고요. 날에 가정의 달에 그렇네. 곡성이 개봉을 600만이 했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나홍진 영화 중에 가장 크게 흥행을 한 영화고요. 영화 외적인 부분은 그냥 바로 들어가죠. 네. 뭐 이 정도 앞에 그냥 서치하고요. 음. 바로 곡성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6년 5월 11일 날 개봉을 했고 나홍진이 황해 이후로 6년 만에 다시 영화를 만들어서 세상에 6년이나 됐구나. 네. 황해가 2010년도 작품이었고요. 박도원, 황정민, 훈이무라준, 천우희, 김환희가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이 영화는 개봉한 후에 많은 화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한국 영화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 영화에서 어떤 영화가 나온 다음에 그게 담론이 돼서 이야기가 뻗어나간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고 흔히 이제 시네필이라고 하는 이제 아마추어 영화 평론가들이 많이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떠들었죠. 이미 많이 떠드신 분 중 한 분이잖아요. 그쵸. 네, 보고 이미 많이 저한테 엄청 떠들고 영업을 다들 했죠. 막
얘기 다 했는데 이제 저희는 지금 해요. 그러게요. 이미 다 진행되고 나서 괜찮을까요? 저희는 저희 좋아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각자의 생각대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개봉하고 나서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안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극명하게 나뉘었잖아요. 나무진 영화야 뭐. 그러니까 너무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자극적인데 메시지는 되게 모호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곡성은 더더욱 그랬죠. 그러니까 곡성이 그렇죠. 그 전에 추격자나 황해 같은 경우는 특히 추격자로 나온 지 데뷔를 했거든요. 그 여태까지 영화를 3편을 찍었는데요. 각 영화가 나올 때마다 한국 영화계에서는 굉장한 화제를 추격자 때도 되게 쇼킹하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죠. 실제 그 유영철 살인사건 해가지고 가끔씩 TV에서 재방영하면 요즘에 한번 봐야죠. 보게 되죠. 네, 계속 보게 되죠. 하점이 넘어지는 장면. 지영민 4885 너지 이거 있잖아요. 4885 그리고 그 사이코패스의 그 연기 너무 잘했지. 그때 이제 사이코패스라는 캐릭터랑 그 사회 분위기랑 맞물려가지고 그 영화가 개봉과 동시에 많은 또 화제를 낳고 여러 그 동료 한국 감독들한테 충격을 줬죠. 이렇게 멋진 영화 감독, 연출 영화가 있구나. 그리고 그 콤비 그대로 찍었던 게 황해죠. 바로 하정우랑 김연석이 같이 했던. 황해도 되게 좋았어. 우리 황해 하지 않았었나? 구나마 이러면서 명가 나오고 사람 하나 죽이고 오라. 그랬던. 근데 그러고 나서 곡성까지 되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6년이나. 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그렇게 합니다. 오래 걸렸을까? 황해 찍고 나서 3년 동안 알아누웠대요. 맞아요. 그랬다네요. 황해가 후반 작업이 미미해서 그 나홍진 눈에는 그게 굉장히 미미했던 거죠. 개봉에 맞춰서 했어야 되니까. 3년 동안 알아누웠다가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곡성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아예 이 영화는 개봉일도 잡지 않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곡성 어떠셨어요?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외적인 건 끝내고. 네. 곡성에 대해서 총평 먼저? 일단 첫 소감, 곡성 영화 딱 봤을 때 어땠는지. 우선 제가 원래 공포 영화를 되게 안 좋아해요. 공포 영화나 스릴러를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 스릴러가 굉장히 좀 눈에 잘 들어와요. 계속 보고 싶고 그리고 UFC 이런 거 사람 때리고 이런 피나고 이런 거 되게 어디 뭐가 바뀌었나 보다. 그런 거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원빈 나오는 아저씨 계속 돌려보고 추격자도 계속 돌려보고 계속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은 되게 어떻게 보면 미련과 비슷하게 인간의 어두운 면을 그리는데 되게 흥미롭게 전개가 되게 빠르게 사람들을 흡수하는 좀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장르 자체가 사실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를 수 없는 그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건 나홍진 감독만의 스토리 전개 방식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곡성에서도 그걸 느꼈죠. 이거 되게 독특하고 난해하다. 이 사람의 생각이 궁금하다. 처음에는 너무 싫다. 이 사람이 정말 단순하거나 정말 복잡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정말 싫다. 어쨌든 싫은 쪽이네요. 처음에 싫다가 이제 오늘 인터뷰 영상을 조금 봤어요. 조금 봤는데 이 사람이 생각은 깊구나. 역시 감독은 한 컷 한 컷이 의미가 없는 게 없구나. 그거 좀 생각을 했죠. 그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봐요. 이동진과 나홍진의 GV 영상. 저는 이동진이 그렇게 신난 건 처음 봤어요. 네, 곡성을 좋아하는 영화 팬들 혹은 곡성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서 그 영상을 많이 봤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별 5개를 줬잖아요, 이동진. 이동진은 그거 되게 좋아하지. 나도 별 5개야. 별 5개야? 저는 뭐 별 같은 거 안 줘요. 파라님은 어땠어요? 첫 소감이? 저요? 그때 이제 제가 파라님한테 보라고 꼭 얘기를 했죠. 장르적인 특성 같은 쪽에서 보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공포스럽지 않았다는 거, 소소함은.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테마가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이 지구에서 얘기한 것 같이 해석할 수도 있을 테고 혹은 그렇지 않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영화가 공개된 이상에는 이제 보는 사람의 해석에 몫인 거잖아요. 근데 너무 모호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또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게 해놨잖아.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것까지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영화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매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처음 소감. 그래요? 의외인데요?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겠다 정도의 감상?
저는 나훈진 팬이기 때문에 극장 가서 봤거든요. 이 추격자 황해, 이 곡선까지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특히 이제 장르 영화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약간 이야기적인 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전 첫 소감은 역시 장르 영화를 너무 잘 만든다. 연출, 영화적인 문법을 연출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교회 오빠분이 얘기했듯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게끔 연출을 해요. 그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거든요. 황해 때도 이 곡성에도 많이 나왔지만 흔히 시점숏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바라보는 시점대로 카메라가 움직여서 주인공한테 그 감정적으로 동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연출적인 장치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릴을 서스펜스를 느끼게 해주는 장치들이 좀 있어요. 뭐 관객은 알고 있는데 주인공은 모른다든가 주인공은 아는데 관객은 모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는데 나훈진은 여기에 거의 도가 텄다.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 연출 방법에 있어서는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강렬하게 받고 왔어요. 항상 영화 나훈진 자체의 이야기나 내러티브. 이야기도 너무 괜찮았죠. 저는 뭔가 이렇게 짬뽕되고 혼합되어 있는 게 되게 좋아해요. 이 영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이제 첫 장면부터 시작해 쭉 이야기를 하겠지만 처음에 이걸 보고 왔을 때 파라가 이게 어떤 영화라고 저한테 물었을 때 이게 오컬트 영화 같은데 또 오컬트는 약간 기독교 쪽에서 이제 기본 배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르테면 이제 오맨이라든가 엑소시스트. 오맨 되게 무서운데. 한국 영화에서는 이제 검은 사제들. 음악만 들어도 막 머리에 요한계시록 666. 666 막 있고. 나 그런 게 공포스러워. 한창 그때 당시에 성경 다 읽지 않고 요한계시록만 봤어요. 애들이 다들.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머릿속에 찾아봤다니까. 내 머릿속에 666인가? 그랬다니까요. 있었지. 내가 지웠다. 야. 그랬는데 뭔 얘기를 하다 나왔냐? 갑자기 오컬트. 그 오컬트 영화인데 이거 오컬트 영화로 규정질 수도 없고 무당이 나오고 사제가 나오고 부제가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오컬트라는 것 자체가 나오고. 어차피 약간 신비와 비밀이잖아요. 그쵸. 신령 이런 거. 근데 그 신비와 비밀에 감춰진 장르로 끌고 가는데 그 카톨릭을 끄집어낸 게 나훈진 감독 말로는 이게 약간 이성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거를 끄집어냈다고 하는데 사실 기독교라는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천주교랑 개신교를 다 포함하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신비의 종교거든요. 신비의 종교를 약간 일반적인 것으로 이제 상극으로 끌어다니는 것 자체 의도 자체가 이거는 약간 기독교에 대한 조금 이해가 부족한 건 아닐까. 이분이 뭐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고 본인도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했지만 이거는 이성 종교가 사실 아니거든요. 카톨릭과 개신교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성적인 부분이 물론 있으나 사실 이성 전반적으로 종교는 전반적으로 신비 종교라고 해야죠. 이성적인 종교는 뭐예요? 제가 뭔가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차차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첫 장면부터 좀 들어가 보죠. 자, 누가복음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짤막하게 우리 교회 오빠분이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나왔던 장면. 네. 그러니까 뭐 화면이 검은 화면에 딱 뜨죠. 성경 문구가. 맞아. 그것도 하나 아쉬운 거 먼저 짚을게요. 네. 구절을 네. 잘 모르는 사람은 네. 정확하게 읽을 시간이 부족하게 자막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구절을 좀 약간 생각하게끔 오래 띄워놨으면 좋겠는데 제가 성경을 조금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 구절을 찬찬히 못 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찾아보게 되는 일부러 그랬나? 다시 찾아보라고? 성경 한번 읽어보라고? 분명히 가격하는 시간까지 이게 계산을 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영화 편집을 마무리할 때 그 1초, 2초의 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영화가 전반적으로 그러는데 이 편집점들이 관객들한테 되게 편하게 편집하는 수법을 쓰지 않았어요. 이 영화 자체가 네, 좀 불편하게끔 나중에 이제 살날리는 장면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아니요 지금 얘기는 되게 좋네요. 왜 그래? 진짜 손을 막 잡아. 그거는 같이 생각해볼 내용인데요. 좋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중에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을 하죠. 그래서 그 부활한 몸, 그걸 부활체라 그러는데 그걸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내줘요. 나타내주고 처음엔 여인들에게 나타나고 여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전하게 되죠. 근데 믿지 않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게 되고 나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이름을 둘 다 명확하게 표현하진 않지만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게 되죠. 만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대상을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열한 제자들이 모인 그 무리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쵸. 왜 의심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과 발을 펴보이면서 네. 자기의 이제 육체됨을 드러낸 장면이 이제 첫 구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성은이라고 하나요? 그쵸. 뭐 십자가에 거룩한 흔적, 갔다. 예, 그렇게, 이라고 해서. 예, 그렇게 보면 되네요. 스트리가 많다. 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깜짝 놀랐다. 그 이제 구절이 사라지고 나면 왜 곡성의 누가복음부터 시작했을까요? 그건 이제 차차 얘기하면 해보자고요. 네, 곡성의 그 마을의 풍경이 보여집니다. 곡성이라는 건 실제 대한민국에 있는 지명이고요. 공간이고요. 최근에는 곡성시에서 그 곡성 영화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하네요. 그렇죠. 돈 엄청 벌었을 거예요. 이제 만들겠다고 하네요. 음. 만들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곡성 주민들이 좀 반대가 있었는데 곡성 시장이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러냐 하면서 넘어갔다고 그래서 합니다. 이 영화 보고서 처음에 좀 거슬렸던 게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사가 되게 안 들리지 않아요? 앞에 부분에 맞아요. 대사가 굉장히 정말 안 정말 맞아요. 안 들려요. 특히 곽도원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 너무 안 들려요. 맞아요. 앞에 보면 이제 곡성이라는 그 마을이 보이고 이제 주인공인 종구가 곽도원 씨가 나오고 곽도원이 경찰이고 그 마을에 사건이 있고 있다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데 대사가 정말 안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 극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극장에서도 그랬구나. 네, 사운드 믹싱을 근데 이게 나홍진이 그것도 일부러 의도한 그런 거 건지 그거는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걔네들이 나누는 대화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건지 중요한 게 아니어도 들려야지. 근데 사실 잘 보면 거기에 무슨 대화를 잘 안 봐도 상관없어. 그렇게 중요한 대화는 별로 안 나와. 아니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 인터뷰 조금 봤을 때 천우희라는 그 배우에게 사람들이 집중해서 그 배역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쏟아질 때 오히려 천우희보다도 천우희의 그 배경들, 그러니까 곡성이라는 그 지역 자체의 그 산과 뭐 계곡과 비와 이 흐름 자체가 천우희를 드러내게 하는 백그라운드로 굉장히 중요하게 자기가 생각했다라는 걸 봤을 때는 그렇죠. 그 배우들의 대사보다도 전체적인 분위기 이거를 좀 띄운 걸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이제 경찰로 나오는데 박도원이 보자마자 참 무능력하다는 게 보입니다. 영화에 이게 살인 사건이 벌어져 있는데 이 경찰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장모님이 밥 먹고 가라 그래서 밥 먹고 가요. 그렇죠. 아침 다 먹고 천천히 갑니다. 거기서 살인 사건이 벌어져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CSI나 이렇게 그 미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과학적인 수사와는 굉장히 멀어요. 멀고 거기서 정신없이 그 살인 현장을 발견하고 치우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앞에 도입은 좀 어땠어요?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비가 계속 내리지. 저는 곡성이 실제 그 있는 곳인지 몰랐거든요. 실제로 있는 거. 촬영도 곡성에서 한 거고. 다 거기서. 그리고 비가 오는 날만 찍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했을까? 그 최대한 그 비 오는 날에 맞춰서 찍었다고 촬영 합니다. 날짜를? 그러니까 그 비 이렇게 쏟아지는 차 사수차라 그러나 그걸 거의 좀 배제하고 진짜 비. 나머지 어떤 그런 지독한 부분들은 워낙 유명하니까요. 하루에 한 컷 찍었대. 그래서 이렇게 그 배경에 그 아침 시간에 맞게끔 막 그 곡성의 지역이 보이잖아요. 그냥 하루에 딱 그 한 컷 찍고 철수하고. 근데 이 곡성이라는 동네에서 계속해서 살인이랑 방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그거를 막 분석하는데 그 부검을 했는데 거기서 독버섯이 나왔다. 그러면서 이 버섯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제 곽도원이 얘기를 하고 옆에 있던 경찰 아저씨 그 나중에 중요하게 또 나오시는 그 아저씨는 그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얘기를 하지만 나중엔 자기가 더 되게 그런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일본인 그 외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좀 빼먹었었는데 그 맞아 앞부분은 그 외지인이 낚시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낚시하는 장면이 나오고 푸니무라 준이 연기. 거기서 미끼를 이렇게 끼우는.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지금 청취자들 대부분이 여러 가지 그 인터뷰를 많이 들었을 테니까 누구죠? 그 황정민이랑 그리고 외지인 일본 이 둘 다 외지인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같은 편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바늘이 그거를 설명한다고 생각해요. 미끼를 끼우는데 바늘이 쌍바늘이거든요. 진짜? 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해석일 수 있지만 쌍바늘로 미끼를 끼워요. 근데 외바늘 그 낚시 바늘도 많은데 굳이 쌍바늘로 하거든요.
저는 이게 이미 이야. 같은 편임을 이제 나홍진 감독이 인정했으니까 이 쌍바늘이 그렇게 의도한 바는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미끼를 같이 끼우는 거죠. 네. 그런 장면이 있었어? 대박인데요, 이것도. 바로 그 일광이 그 앞에 도입 부분에 쌍바늘로 뭔가 의미하는 거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참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종구가 딸이 있어요, 효진이. 근데 이제 이 아빠랑 딸한테 계속 악몽이 계속돼요. 그래서 이 장모님이 이렇게 잘하는 무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황정민이 이제 박수무당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황정민 등장하는 게 거의 1시간 넘어서 등장하잖아요. 이 영화 반이나 봐놓고. 그렇지. 근데 나올 때부터 포스가 막 되게 있잖아요. 저는 다른 영화가 그것도 시작되는 느낌이었어. 그 황정민 등장했을 때 일광이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곡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이 버드샷으로 쫙 이렇게 찍어 들어가는 음악 게 나오면서. 옛날에 스탠리 큐브릭 영화에 그 샤이닝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장면도 좀 생각나는 것 같고 괜찮았어요. 아니 그 장면을 누가 그거를 발견했더라고요. 그 차선이 있는데 네. 왼쪽으로 운전을 해요.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차를 이렇게 가면 오른쪽 차선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왼쪽 차선을 가요. 일본 쪽이 그렇게 운전을 하잖아요. 아 그쵸. 네, 그러니까 핸들도 이게 반대로 돼 있고. 일본인이랑 연관성을 처음부터 다 암시를 하고 있다. 근데 저는 그게 대박이었어요. 진짜. 저는 그것도 이제 알았죠. 포스터에 이미 일광이 카메라 들고 있어요. 곡성 포스터 보면 이미 황정민이 카메라 들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머지 이들 미쳤구나. 얘는 이미 다 깔아놨구나. 이런 거 좀 깨달았거든요. 그랬네. 맞아. 그거를 누가 또 네.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제 좋은 거라서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건데 그 카메라가 어쨌든 일본인이 든 카메라와 그 이제 일광이 든 카메라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삼성과 이제 일본이 나중에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같이 합작해가지고 그 기술을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뭐까지? 연관성을 그렇다고 봐. 아 진짜? 그런 걸 다 연관해서 연결해놓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디테일이죠. 진짜. 이게 미친놈이에요. 일광 나오기 전 얘기를 좀 하자면 저는 그 장면도 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서에서 지구대에서 그 곽도원이랑 이제 동명 형사랑 그 일본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 여자를 만나는데 걔가 뭐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더니 그 여자가 미쳤다, 피가 막 오는 장면인데 그래서 갑자기 정전이 되면서 어떤 그 알몸의 여자가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서 막 서로 기겁하면서 막 네가 나가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 장면 굉장히 전성특하게 봤거든요. 무서웠어? 어떠셨어요 그 장면이? 이거는 뭐 독보선 얘기하다가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초반에 이제 그 누구죠? 효진이 아빠? 종구의 캐릭터를 굉장히 겁많고 게으르고 정말 퉁명스럽고 무능력하고 이런 사람으로 그렸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뒤에 이제 효진이 사건과 더불어서 분노에 찬 적극적인 아빠의 모습으로 돌변하잖아요. 저는 상당히 이제 무서움을 갖고 있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준 게 이제 바로 그 장면인데 이 사람이 오히려 더 귀신보다 무서운 존재가 돼버리는 그 변화의 과정이 약간 그거를 극단으로 이렇게 보여준 장면으로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 무능력한 그 경찰을 그 나홍진은 꾸준히 다뤘어요. 추격자도 그렇고 황해도 그렇고 이제는 아예 무능력한 경찰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죠. 나홍진은 아마 그 공공연에 대해서 그 무능력함에 대해서 뭔가 크게 대인 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공감이 됐고요. 실제로 그 추격자에서 그 실제 유영철 살인 사건이잖아요. 거기서 실제로 범인을 잡은 게 경찰이 아니라 포주 아저씨들이었잖아. 그 이야기를 아예 그 전면으로 내세워서 그리고 그 곽도원의 그 친구들도 한심하게 그지없잖아요. 그리고 덜 떨어지는 모지리 친구들 한심하게 그지없이 그려가지고 그래서 얘네가 이 곡성에서 일어나는 일이랑 그 일본인과의 그 상관관계를 조금씩 파헤치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곽도원은 그 종구는 이제 처음엔 덕버셔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일본인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인을 처음 만났다고 했던 그 뭐 고라니 잡아가지고 이렇게 건강원 같은 그치, 그 아저씨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 아저씨가 목격을 했다고 하니까 산으로 직접 데려가죠. 내가 그치. 실제로 봤다고. 근데 그 아저씨가 거기서 벼락을 맞아요.
그 장면 혹시 웃겼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얘기하는 게 웃겼어. 와이프가 남편이 누워있는데 벼락을 맞으려고 쫓아다녀도 못 맞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죠. 저는 그 장면 보고 언뜻 이제 이게 안 무섭잖아요 사실. 어떤 분은 무서울 수 있겠지만 저는 안 무서웠는데 코믹 영화가 너무 많이 숨겨져 있다. 그중 하나가 코믹한 부분이 있어. 그거라니까요. 저는 나홍진 감독님이 들으면 굉장히 짜증나겠지만 세 가지 영화를 패러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첫 번째가 그 천우희가 이제 무명이 돌을 던지면서 약간 미친년으로 그려지잖아요. 나중에는 사실 미친년이라는 이미지가 사실 거의 없잖아요. 처음에 미친년으로 그려지는데 그게 살인의 추억에서 그 향수기? 맞아. 그 이미지가 확 겹치더라고요. 이거 패러디한 거 아닌가. 두 번째가 아까 그 이제 천둥 번개 맞으면서 나중에 그 사람이 거의 좀비가 돼서 나타나잖아요. 시실리 키로라는 영화가 있어요. 맞아요. 권호준이 벼락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장면이 너무 나와서 이거 뭐야 이거 따라한 건가? 라는 싶은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가 그 개가 달려드는 장면을 슬로우 컷으로 잡아요. 네, 맞아요. 차우가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차우에서 나오죠. 이 세 가지 영화를 패러디한 거 아닌가? 이거 일부러 약간 웃긴 포인트로 이렇게 잡아놓은 건 아닌가? 근데 나홍진은 웃겨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근데 이게 자기 영화 곡성이 보면 나홍진 영화 중에서 가장 웃긴 부분이 되게 많이 있어요. 은근히. 그 청둥 번개 맞고 이렇게 쓰러진 것도 그렇고 거기 가가지고 와이프 얘기한 거 되게 웃겼죠. 예? 어떻게 그렇게 날벼락을 막을 수가 있냐. 그렇게 이게 되게 말이 웃긴 게 뭔가 좀 한국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렇게 좋은 걸 처먹던 인간이었는데 맞아. 그거 뭔가 탓했다가 또 바로 말이 또 바뀌어요. 좋은 걸 처먹었으니까 이렇게 그나마 살았지. 그 앞에 경찰 2명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것도 다 알아들어요. 되게 한국적인 분위기였던 대화잖아요. 네? 거기서 그렇게 붕대 감싸고 앉아 있는데 첫 번째 살인 사건에서 봤던 그 사람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막 병원에서 소란이 일어나가지고 걱정에 가보니까 걔가 막 몸이 막 꺾이면서 피통하면서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얘네가 그 일본인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때 부제를 부르죠. 그 신부님 부제라고 그러죠. 신부 밑에서 이제 하여튼 그분하고 가잖아요. 그분이 이제 양이삼이라는 이름의. 근데 그분이 이렇게 외형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자꾸 초라해 보이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일부러 그렇게 선택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이렇게 강하고 박력 있는 종교인으로 그리지 않고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아이를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별로 그게 안 보였어. 걔 초라하든 말든. 아니 근데 나는 걔가 보이잖아. 그 부제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맞아. 뭔가 그냥 각도인데 스쳐 지나가는 그 외지인 중부대 그 외지인의 어떤 대결 구도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부제가 약간 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역할을 맡게 돼서 일본이 통역을 하는 걸로 나오는데 저는 그게 정말 큰 역할인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 부제의 역할이 결국은 그 효진이를 살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악마의 실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러 가는 장면이 자기가 직면하게 된 문제에 자기가 확인하고 싶은, 그러니까 의심하거나 믿는 것에 대한 확인을 하러 간 것일 뿐이지 종부나 효진이의 그 가족의 삶과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카톨릭이란 종교, 그리고 카톨릭이란 종교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신부를 찾아갔을 때 신부가 영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분은 사람이지 그러면 귀신이 아니야 이렇게 쉽게 취급하는 거를 통해서 카톨릭을 약간 이제 비판을 하진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아쉬웠던 게 카톨릭을 비판하려면 그 부제를 굉장히 이성적이고 되게 멋있고 멋진 남자로 그리다가 초라함으로 끝냈으면 더 비판력이 셀 텐데 처음부터 비실비실한 외모를 이제 되게 선택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건 왜 그랬을까, 이제 더 비판하려면 그게 낫지 않았을까, 반전을 주는 게 뭐 이런 생각은 들었었는데 그 신부님이 얘기한 게 직접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요? 이 말을 신부님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않은 거를 믿는 게 직업인 사람이잖아요, 신부는.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직접 보지도 않고 믿냐는 듯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재밌었어. 아까 말씀하신 거 얘기하니까 저도 좀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실은 여기 종구랑 그 딸을 위해서 그 정말로 이게
사태가 좋아지게끔 한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거든요. 종교 또한 마찬가지라고 좀 봐요. 여기서는 이미 걔네 미끼를 물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보면 제 친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답답해 미치겠다고. 수사를 할 거면 제대로 좀 수사를 하든가 뭔가 영장을 내든가 뭔가 그렇게 해야지 그냥 우격다짐식으로 다짜고짜 찾아가서 행패 부리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미니 많이 뭐 어쩌니 이러고 하고 있는 게 너무나 폭력적이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거기 누구도 이 얘들을 구원해 줄 사람은 이미 나홍진은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홍진이 바라보는 한국 사회가 전 그렇다고 봐요. 그걸 봤을 때 일부러 경찰을 주인공으로 한 것도 그렇고 한국 사회가 그동안 너무나 만무가내식이었고 우격다짐이었고 공갈 협박이 쭉 이어왔기 때문에 이 곽도원이 맡은 이 배역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좀 대표적인 좀 의미적으로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종구가 친구들하고 직접 죽이러 가잖아요. 진짜 한국적인 정서였던 것 같아요. 막 곡괭이 같은 거 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게 이 의도한 연출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하면 요즘은 과학 수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 이 독버섯이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면서 그 사건을 종결하려는. 근데 결국은 독버섯이 아님을 이미 이제 사람들에게 다 관객들에게 이제 나타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과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제를 부르거나 신부를 찾아가는데 이 종교 자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를 전혀 헤아려 주지 않고 결국에는 토속신앙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굿을 하는 걸로 쭉 가다가 천우이라는 그 무명이라는 존재 자체도 어쨌든 그 지역의 토속신앙에 그 지켜지는 수호신 같은 존재, 약간 나홍진 감독은 이제 선으로 많이 봤는데 그 선한 존재를 이제 주목시키면서 결국은 이 컨셉 자체를 만든 게 아시아에서만 가질 수 있는 그 무당이라는 토속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분이 한 거라면 이게 과학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우리나라 고유의 토속 신앙만이 우리의 정서와 현실의 문제를 잘 이끌 것이다라는 그 의도된 연출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네, 저도 여기는 되게 공감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데 저는 한편은 그게 너무나 코미디 같은 거죠. 한편의 코미디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홍진 조롱하는 자체가 거지, 이 영화 조롱하는 보고 거. 보는 사람들은 정말 영화를 잘 즐기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한국 사회를 조롱하는 거죠. 한국인의 조롱하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자, 얘네가 그 푸니무라준의 집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마침 딱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마주쳤는데 왜 여기 왔냐고 이제 그 부제가 이제 이 일본인과 직접 대화가 가능한 유일한 사람이니까 왜 여기 왔냐고 물어보고 그 사람이 여행을 왔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종구가 막 거칠게 다시 물어보니까 말해도 모를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을 거라고. 믿지 않을 거라고. 당신이 이미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이미 의심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 밀양에서는 저는 이제 믿음에 관한 영화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의심에 대한 영화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예 전면으로 내놓기 때문에 영화 종교도 국성이? 그렇게 짓기 때문에 국성은 의심에 대한 영화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의심이 깔려 있죠. 다우트가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의심이 결국은 나홍진 감독을 제가 잘 모르지만 인터뷰한 거 조금만 봤어요. 그걸 본 걸 통해서 나홍진 감독을 좀 헤아리자면 이분이 삶 자체는 굉장히 그러니까 신앙적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과학적 수사, 비판, 종교에 대한 이제 직접적으로는 카톨릭이죠. 카톨릭 비판, 그리고 토속 신앙이나 굿 쪽으로 가는데 결국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천우이라는 존재도 그렇고 누가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헷갈림,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 현실 문제 가운데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러니까 신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은 전반적으로 신앙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를 넘어서 이게 사실 어디로부터 기인하는가, 왜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당해야만 하는가를 지금 현실에 보이는 어떤 원인과 결과로서 추적하지 않고 맞아요. 결국은 신으로부터 그것을 기인했다라는 걸 계속 피력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이미 이분은 약간 신앙적 코드로 지금 이거를 오히려 끄집어내고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더불어서 인간계의 어떤 회의감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홍진은 인간계에 회의감이 든 거예요. 그 재미있는 해석 중에 하나가 외지인 일본인을 나홍진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해석한 분이 있었거든요. 나홍진이 영화 2편을 찍고 나서 여러 가지 루머에 많이 휩싸였어요. 일단 이 사람이 그 악독하게 연출하기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많은 루머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 일본인이 처음 얘기했을 때 중국가 너 정치가 뭐냐 그랬을 때 네가 말해도 이미 너는 믿지 않을 것이다. 이미 너는 나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홍진은 이미 나를 폭력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자기가 노이로제 같은 게 히스테리에 좀 걸려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인간계에 대한 강한 회의가 같은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있지가 보이던데 그냥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의감 플러스 그 회의감 속에서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규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나홍진 감독이 왜 그렇게 연출을 했는가 누가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일부러 장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일본 외지인이 구원자로 온 건지 아니면 정말 악한 존재인 건지 귀신의 존재인 건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다 열어주는 의도적 연출이었다라고 봤을 때 이미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쉽게 나누지만 그 원인은 또 다른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원인을 추적하기 굉장히 복잡한 결국 사실 전반적으로 우리 효진이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되는 관계 자체도 복잡하게 얼마나 얽혀 있는 건지를 그걸 다 이제 연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인간 혐오 같은 게 나 좀 느껴졌어요. 아, 나홍진은 정말 인간을 싫어하는구나. 여기 나오는 그 특히 한국 남자 다 엉망진창으로 그리거든요. 다 엉망진창으로 느껴서. 아니 저는 조금 외로워서 그런지 요즘에 그 친구들 있죠. 중구의 친구들 무작정 따라 나서잖아요. 저는 되게 멋있었어요. 의리파. 나는 보면서 너무 한심했는데. 저렇게 친구를 위해서 곡괭이 들고 나갈 수 있겠구나. 한심한 애들이죠. 한심하고 너 외로우세요 왜? 외롭지 말자 우리. 다 자기 상황에 주입이 되네요. 그런가? 나는 보면서 쟤 딜 덜 떨어진 애들 막걸리 마시고 막 음주운전하고 가서 막 사람 죽이게 가겠다는데 신나? 트럭 탕탕 친다? 탕탕 치면서 가자고 막 신났어. 락커들이야 아주 그냥. 이거 GV에서 보면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되게 복잡다단한 그 인간사를 그리잖아요 나홍진이. 그래서 그 나홍진이 얘기했던 게 뒤로 갈수록 얘기를 자기가 마무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종교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들을 인터뷰해보고 느낀 게 종교라는 건 정말 완벽하구나. 이 세상에 있는 종교는 완벽하지만 내 안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구나. 이 두 가지를 느꼈다 그러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본인이 인간 실격이라 농담이고요. 근데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 종교라는 게 정말 존재하고 완벽하다는 걸 처음 느끼고 두 번째는 하지만 내 안에서 납득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얘기하는데 되게 이게 좀 짠했어. 그 나홍진 감독이 제가 어느 인터뷰 기사를 이건 본 건데 본인이 이제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고 본인도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존재하는 모든 신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와.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나홍진 감독이 이 영화에서 이제 묻어 나오는 바 같은데 모든 신적 존재를 믿는 것을 이제 이건 다신론을 넘어서 이게 우리 토속 문화 그리고 그 곡성이라는 지역에 있어서의 그 색깔을 굉장히 강조한 걸로 봐서는 이거를 범신론이라 그러거든요. 자연 모두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 속에서 나오는 천의라는 존재라든지 악한 존재라든지 그 무엇도 다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홍진 감독으로 봤을 때 영화를 찍으면서부터 생각이 든지 모르겠지만 모든 자연이 신이 될 수 있음을 그래서 모든 인간도 신적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그래서 신적 존재라는 것 자체를 인간의 연약함으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악한 존재도 도망치잖아요. 그렇죠. 천의도 울거든요. 이런 신적 존재의 인간미를 드러내면서 인간의 모습과 신 모습을 오가는 그래서 결국
모든 존재가 신적 존재로서 기능할 수도 있고 음. 모든 신적 존재가 인간으로서의 연약함도 지닐 수 있는 것으로 음. 이 전반을 그려내는 건 아닌가. 그것도 되게 동의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외지인도 신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명도 신인데 신답지 않게 되게 고생들을 해요. 울고 넘어지고 죽을 뻔하고 다치고 뭐 그런 짓을 해서 네, 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계속 저희가 나홍진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근데 나홍진 영화를 보게 되면 나홍진이 궁금하게 돼요. 네, 우리가 그러면 이제 그 일광 나오는 부분부터 해서 배우들의 면모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명 천우희 어떠셨어요? 천우희의 무명. 현아 천우희가 무명이 이제 아닌 적성을 현아 지키려는 수호신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종구를 마지막까지 잡고 싶었지만 종구는 이제 이미 의심이 든 상태이기 때문에 떠나가고 앉아서 울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천우희를 어떤 선이라고 보면 이렇게 선이 실패하게 되는 곡성의 그림이잖아. 그 수호신이죠. 그림, 그 장면은. 네. 근데 그게 정말 악이 되게 강하거나 막 이래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그 선의가 모였던 거기도 하잖아요. 딸을 살리려는 종구의 마음이라던가 뭐 친구를 지키려는 마음이라던가 그런 선의가 모였는데도 이렇게 악이 더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횡행하게 된 게 강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말 자르지 말래매. 내 말을 잘랐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거를 믿어라. 사람한테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보이는 걸 믿죠. 보통 1차원적으로. 네. 근데 보지 못한 거, 의심이 드는 것들을 그냥 무작정 믿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종구는 어렵죠. 사람한테는, 인간한테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종구가 손이 딱 잡혔을 때 여기 이제 남느냐 떠나느냐였을 때 그 야상을 입은 천우희의 모습이라든가 뭐 머리핀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잡히잖아. 근데 그게 그 감독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걔가 야상을 입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종구는 이미 얘를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수 있다고 연출을 거기서 했다고. 나오는 이제 그 무명이라는 그 캐릭터는 그 시청조수를 종구가 바라봤을 때 뭐 야상을 걸치고 그 머리핀에 적혀 있는 건 그게 인간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신이니까, 수호신이니까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있는데 사람 눈에 그냥 그렇게 보인 거죠. 그쪽으로 머리가 생각이 가 있으니까 보고 싶은 걸 본다고. 자기가 일단 믿고 싶은 거를 의심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그 의심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순간 있지 않나? 엄청난 큰 비극을 모르고 싶은 거야. 너무 큰 비극이니까. 그런 적은 없는데. 진짜? 그냥 자기랑 싸우고 나면 그러는데 이 싸움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야. 아니, 저는 죄송합니다. 천우희의 그 마지막 손잡는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이 계속 인간에 대한 존재가 신과 절대 떨어질 수 없음을 그러니까 불가분리의 관계임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가 또 신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에서 계속 이제 연결점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홍진 감독이 계속 요구하는 바는 신이 계신데 왜 우리의 현재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이제 자기 증명을 하십시오라는 신앙적 항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신앙적 항의를 오히려 사람들에게 설명할 바가 없으니까 신적 존재를 이 영화 속에서 일부러 그렇게 담은 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신이 굉장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굉장히 카리스마적이고 굉장히 그 능력이 많은 존재로 확 나타나는 게 아니라 천우희 같이 손 잡아주고 결국 결정은 인간이 하는 울 수밖에 없고 나약함을 일부러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증명이 오히려 우리는 항의하지만 증명을 안 하고 문제 해결을 못한다고 항의하지만 오히려 신적 존재 자체가 그렇게 인간미로 우리한테 연약함으로 늘 있는 존재임을 오히려 더 반대적으로 역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네요. 다시 돌아가서 참 중구난방으로 좀 정신없이 오가는데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일광 나올 때부터 얘기를 좀 다시 해보죠. 자, 일광이 곡성을 옵니다. 일광이 곡성을 와서 그 장모님이 불렀어요. 효진이가 많이 아파서. 오자마자 장독을 깨잖아요. 까마귀가 들어있고. 그게 이제 무명이 쳐놓은 어떤 결계를 깨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광 캐릭터가
황정민 저는 너무 잘하죠. 진짜 너무 잘 어울렸어. 머리 딱 남색 묶어가지고 스타일. 나가지고 그러니까. 콜라티 딱 해가지고 네. 나와가지고 황정민도 기독교인인데 아 그래요? 근데 굿을 너무 잘하죠. 거기서 이제 굿장면들도 되게 화제였고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은 정말 그거 실제, 하시는 분들이라고. 무당들이고 교회 오빠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뭐야? 굿을 하고 귀신이 막 들어왔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네, 그래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정말 소속 신앙에 대해서. 뭐 이거는 좀 말하기가 예민하긴 한데 우선은 그러니까 한국 고유의 정서가 만들어낸 그 약간은 좀 초월적인 그 분위기가 문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굿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미신적 존재에게 뭔가 달래주고 위로해줘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는 행위로 한다면 저는 어쨌든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지만 그 굿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정서가 있거든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고등 종교들은 특히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고등 종교들은 일제가 이제 침범을 했을 때 일본 이제 일제 침략기에 그거는 다 이제 국가에서 그걸 지배를 해요. 근데 지배를 못한 거는 무속신앙이었거든요. 이건 이제 문화와 결부되고 한국인의 정서, 한과 결부되는 거라서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걸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진 않고 한국인의 한과 정서가 서려있는 하나의 문화적 형태다라는 것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긴 하죠. 어떤 퍼포먼스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퍼포먼스보다도 이제 한국인의 어떻게 보면 산 역사죠. 그것과 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그쪽에서 비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무당이 와서 무당신을 하고 그랬을 때도 느낀 거지만 아까 한국인, 한국 남자, 한국 사회를 얘기했지만 이 무당이 들어와서 그 구판을 벌이는 것도 너무나 한국식인 거예요. 되게 제가 비싸요. 봤을 때는 돈 1,000만 원이다 진짜. 네. 돈 1,000만 원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지. 다 너무나 비싸야 그 되고. 분위기가 너무나 그 정말 시골의 한국적인 분위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된다고 저는 그 토속 신앙을 하고 무당하는 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언뜻 얼핏 그냥 거기서도 약간 조롱의 시선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 좀 들어요. 거기서 장모님이 구슬해야 되고 종부는 거기서 온다고 그냥 말리지도 않고 거기서 또 구판을 벌이고 그래야 된다는 게 너무나 한국적인 거라서 이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의심과 조롱의 영화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너무나 한국 영화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나 한국적인 분위기예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국제시장, 뭐 인적 상륙작전 이런 애국주의나 그런 영화가 아니라 정말 한국 사람들이 나오고 한국 스타일로 일을 처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너무나 한국적인 영화, 한국 영화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혐한으로 보시는 거예요. 혐한 아니고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의 그 모습이라고 봐요. 그 굿할 때 아이가 막 연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너무 걱정되잖아. 너무 잘해서. 그것 때문에 무용을 했다면서요? 그래요?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무용을 배웠다고요? 6개월 동안 연습을 했대요. 엄마랑 같이 트레이닝을. 그리고 뭐 쉬는 시간마다 되게 막 황정민이랑 박도원이 엄청 웃겨줬다고 이렇게 분위기를 좀 경직되지 않게 하려고. 근데 되게 어린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은 그 영화 보고 이런 나서 영화 보면. 그 김환희라는 배우인데요. 그 김환희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워낙 나훈진이 촬영 분위기가 엄하고 정말 그런 분위기를 막 몰거든요. 그러니까 막 스텝이랑 싸우고 김윤석이랑 멱살 붙잡고 막 싸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물 빠지라 그러고.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안 그래도 나훈진이 많이 신경 썼다고 하고요. 시나리오를 읽지 못하겠다고 해요. 시나리오를 읽지 못하게 하고 어머님한테만 얘기하고 이건 너무나 영화일 뿐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특히 그 장소연 씨가 그 부인으로 나온 장소연 씨가 많이 챙겨줬다고 하네요. 근데 본인 그 인터뷰도 봤는데 재밌었대요. 본인 인터뷰도 있어? 그거 봤어요. 본인 인터뷰 봤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교차 편집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굿하는 장면이요? 굿하는 장면과 살을 날리는 장면. 거기서 이제 그 일광이 와서 맞아. 그때부터 이제 저도 헷갈리고 현혹되고 많은 관객분들이 헷갈려하는 과연 일광이 정말 우리가 보고 나니까 그 결계를 깨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거였고 봤을 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그냥 그 제3자 정말 그냥 굿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외진과 일본인과 같은 편인지 모르잖아요. 거기서 특히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거기 살 날리는 장면은
거의 뭐 관객을 속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편집을 하고 했다는 건 마치 그냥 한국 vs 일본 같잖아요. 그냥 무속 샤머니즘 대결 같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일광이 살을 날리는 게 우리가 볼 때 그 연출에서는 외지인에게 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 딸애한테 했던 거잖아. 그러면서 얘가 얻게 되는 게 뭐가 있어? 얘는 그 일광이랑 외지인은 같은 편이니까. 같은 편이라서? 어차피 그쪽, 약간 그 영화 그 동네에 사건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한 집 한 집 한 집 하나씩 다 박살이 나잖아요. 특히 한 명이 미쳐서 일가족을 다 죽여요. 이 곡성도 그 효진이가 미쳐서 다 죽이죠. 예, 그런 비극이 항상 그 비극이 일어나는 날은 항상 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렇게 누가 한 명이 죽인 사람이 이렇게 툇말 위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고요. 그걸 하나하나 다 박살내고 다니는 거지. 일본인과 같이 더불어서. 그치. 저는 그렇게 보기도 했어요. 무명이랑 외지인이랑 게임을 한 거죠. 그 살 날리는 장면에서는 일광은 딸한테 살을 날리고 있었고 무명이 외지인한테 공격을 하고 있었다라는 게 보통 이제 해석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아예 보여주지 않은 거죠. 무명이 공격하는 부분은 거의 보여주지 않고 그렇죠. 거기서 무명이 쓰는 그 자기가 부리는 동물은 까마귀거든요. 거기서 그 장독지 안에서도 까마귀가 나오고 그 일본 그 외지인이 그 굿을 할 때도 까마귀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까마귀는 되게 그 안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지만 그 무명이 부리는 그 착한 뭐 새? 그 물건은 네, 그렇게 토템은 까마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이제 일광이 도망치려 했을 때도 까마귀가 등장하고. 근데 거기서 결국 이제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홍진 감독이 아까 그 부분 살을 날리는 부분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교차 연출을 한 게 그 살이 누구에게로 가는지에 대한 두 가지 해석, 그러니까 효진이에게 가는지 일본이에게 가는지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의문점을 다 갖고 고민하게끔 던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리한 것처럼 효진이를 향한 살이다라고 정리가 되면 모든 사람이 영화를 보는 게 깔끔한 건데 오히려 효진이에게도 갈 수도 있고 일본인에게도 갈 수 있는 두 가지의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천재성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영화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믿음과 의심에 대한 갈등이거든요. 이 갈등의 요소를 우리가 시청자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서 이런 갈등이 있었지, 그리고 이건 이렇게 해결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끝까지 영화 끝나고도 우리 맞아요. 모든 거를 갈등으로 아예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늘 많아버려서 계속 갈등하게 되고 갈등의 꼬리를 물고 인터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갈등하고 이게 천재인 것 같아요. 정말 갈등 속으로 좀 체험하게 한 거죠. 본인 스스로도 그거 체험에 대한 강조를 좀 했었고. 일광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 딸한테 한번 날리고 외지인한테 한번 날리고 고민을 하는 거지. 이 외지인한테 자기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사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죽이고 싶은 거야. 죽이고 싶은 자기 수수 있잖아요. 그 오빠님도 저도 있거든요.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살짝 데미지를 나는데 무명 공격에 약간 이렇게 막 지 하나 껴가지고 넣어보고 얘네 도망가려고 그랬거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천재네. 이것도 되게 한국 사람이다. 기회주의자. 묻어가려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효진이한테 날린 살이라면, 결국 누구죠? 우리 갑자기 이름이 효진 아빠. 종구가 그걸 업잖아요. 그쵸. 네, 그럼 결국 그 일본인과, 이 황정민, 이름 뭐죠? 또 까먹었네. 일광의 그 살을, 어쨌든 종구가 그거를 엎어가지고 흐름을 깬 거 아닌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름대로의 선전을 좀 하긴 했네요, 중간중간. 그랬네. 참 무식하죠. 그렇게 선전을 하죠. 근데 굿하다가 병원 가잖아요. 이제 병원을 옮기지. 근데 병원 보면 되게 마음 편해지잖아요. 네? 병원에 가시면 마음 편해지나요? 그러니까, 평소에 파란님 병원을 되게 좋아해서. 하여튼 간에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되게 되게 그 비논리적인 행위를 항상 하는 거였었잖아. 굿을 한다는 게. 그러다가 정부가 뭔가의 느낌, 그러니까 딸이 되게 아파하잖아. 그 굿하는 동안. 그게 만약에 연출에서 그 딸한테 살을 날리는 걸로 연출하지 않은 거면 걔가 그러지 않을 수 있잖아. 근데 걔가 그렇게 아파하잖아. 그것도 의도된 거 아니야? 딸한테 그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면 얘가 뭐 감정적으로 자기가 좀 고양돼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아니면 뭐 효진은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그 패턴이 계속 동일한 건가요? 그러니까 모든 그 살인 사건이 난 가정집을 보면 구탄 장면이 있었고, 맞아요. 그럼 모든 자리에서 구탄 그 흔적들이 다 엎어져 버렸거든요. 예. 그럼 그들도 똑같이 굿을 하다가 그 가족 중 누가 지금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굿을 방해를 해버린 건가? 근데 저는 그것도 재밌는 게,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예전 패턴 얘기했잖아요. 제가 항상 그 집 하나하나 박살을 내고 있는데 이게 마치 무명과 외지인의 게임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무명은 똑같이 다른 집에도 가지 말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무명은 이 사람들 지켜야 되는 거니까 계속 그 외지인과 결투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광이 됐든, 저 일광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무당이 와서 또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한 패턴이 아니었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 또 누군가가 또 이 외지인한테 가서 협박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 결국에는 시너지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하나씩 박살을 내고 죽어나가는, 미쳐가지고는 다들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곡성의 영화가 너무 좋거든요. 그냥 여지껏 너 되게 목말라 했던 부분, 영화를 보고 나와서 이거 계속 떠들 수 있고, 계속 얘기하다가 한참 다들 고민할 수도 있고, 얘기하다가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나오진 이놈? 이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 장면만 봐도. 그걸 만약에 의도한 연출이라면. 나머지는 영화 만들 때마다 그랬어요. 나올 때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나홍순의 영화가 굉장히 연출이 박력 있고 장르적인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닌 영화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이 영화가 얘기하는 테마가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나홍진 영화의 테마가 뭐가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창동이라는 사람은 딱 그게 있잖아. 자기만의 그 시그니처가 있고 감독들 홍상수라던가 그치, 뭐 박찬욱도 있고. 있게 마련인데 나홍진한테는 장르 영화로서의 그런 연출자라는 느낌은 있는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되게 그렇고, 나는 그거 있었는데 좀 인간 혐오, 추격자도 그렇고 황해도 그런 그렇고 거라고 인간 생각해요? 혐오. 누가 그거 공통점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추격자에서 어쨌든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주목하지 않는 집단들을 새롭게 끄집어냈거든요. 황해에서도 조선족 네. 사회에서 약간 비주류를 끄집어냈고, 이거 약간 굿도 한국의 토속신앙이 지금 사라져가는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비주류를 끄집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비주류를 끄집어내는 것에 대한 연출 의도가 좀 공통점으로 있지는 않나. 그것도 되게 들어보니까 생각 드는 게, 실은 원래 있잖아요. 우리가 비주류라고 하지만 실은 보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끄집어낸 게 지금이지. 성노동자도 있었고 무당도 옛날부터 있었고 조선족도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못 본 척한 거죠. 안 본 척한 거를 항상 끄집어서 내왔던 매력이 있어요. 나홍진의 교육법을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그 부분을 건드려줘서 좀 매력이 있어요. 내가 궁금한 거 너무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아. 근데 이걸 통해서 자기는 또 주류로 가긴 했네요, 그죠? 그렇죠. 칸 영화제 3개 다 등극. 짜증난다. 그래서 나홍진이 너무 좋아. 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다 동성애자도 있고 누구도 있는데 다 안 보이는 척을 해버리니까. 그 장면 뭐 더 얘기할 거 있나요? 거기서? 저는 빨리 그 맨 마지막 씬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 양이삼이라는 그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구가 무당을 안 되니까 친구들 가져가서 이렇게 패러 가는데요. 제가 제일 많이 웃었던 좀비 시퀀스 한번 얘기해보죠. 진짜 빵빵 터졌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게 좀비인데 정말 그 좀비가 그거 한 번 하는데 그거 진짜 웃겼는데, 뭐 이렇게 곡괭인가? 막 야구 방망이를 지가 이렇게 막 부러뜨리는 장면이 있어요. 난 그게 내가 삽이죠. 좀비는 원래 힘 되게 세지 않아요? 그런가? 좀비 좀비 원래 되게 참 짐승이니까. 근데 그거를 잡았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과시하는 것 같아서 너무 웃기잖아. 아니 그 삽을 부러뜨린 삽을 대부분 잔인성은 그 삽으로 이렇게 찍든가 할 텐데 그걸 그냥 가슴을 쳐요. 가슴을 치고 이렇게 세당 했는데 이거 힘을 다 쓴 거야. 아니 근데 그 좀비를 누가 만든 것 같아요? 영화에서?
일본인 아닌가요? 쿠니무라 준 할아버지 그런 거 아니에요? 일본인? 네. 근데 정말 제가 도선? 인터뷰를 봤을 때 일본인이 그 할아버지. 나중에 구경을 하잖아요. 그쵸. 보고 있어. 어. 계속. 그게 조정자의 느낌이 아니라 그 장면을 보고 당황해서 나중에 저도 좀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소름 끼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명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아, 그게, 저도 되게 왜 일본인이 그래요? 나중에 차에 문 열었을 때 그 없는 거 보고 또 당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명이 이제 그 쓰러진 장면을 봤죠. 그 이제 구슬하다가 쓰러진 장면. 그 쓰러진 장면을 보면서 나중에 그 좀비가 그 집으로 오잖아요. 일본인 집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일본인을 해치려는 어떤 그 조정을 오히려 무명이 한 거고 그렇게 왔는데 때마침 우리 의리파들이 종구 친구들이 와가지고 일본인 잡으러 왔는데 둘이 맞닥뜨린 거죠. 그래서 일본인이 봤을 때에는 자기를 해하려는 그 좀비와 이거를 막아서는 그 종구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당황을 했고 자기가 발각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도망을 치고 그래서 이게 일본인이 만든 좀비가 아닌 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그 일본인이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어.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너무 성능이 좋아서 놀란 건가? 저 정도의 줄이야? 이런 걸 놀란 건가? 아니 그 무명의 태도도 되게 그 모호했던 게 만약에 무명이 만든 거면 좀비들이 왜 그 일당들을 공격한 것일까? 그리고 무명이 나중에 그 종구가 그 얘기를 해요. 왜 내 딸한테 나한테 그러냐 했을 때 무명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의심을 했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다. 실제로 거기서 무명이 일본인을 그 산에서 넘어뜨린 건 무명이잖아요. 그 도로에서 걔는 차로 맞은 거? 그 무명이 그런 거잖아. 근데 그 순간에 걔네들이 그 차에 부딪혔던 거고. 그때 그래서 뭐예요 무명이 또 그 시선으로 본다면 그래서 그 걔네들이 이렇게 버리잖아요. 버리다 보면 화면에 이렇게 종구 표정 나오고 이렇게 무명이 서 있는 게 화면에 잡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 바라보고 있잖아요. 실은 지가 거기서 보면 일본인이 무명한테 막 쫓기는 장면이거든요. 무명한테 쫓기고 그 의리 친구들한테 쫓기고 이런 상황에서 그 장면에서 촬영이 장난 아니지 않았어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촬영팀도 엄청 고생했을 박도원이 거예요. 막 비틀비틀거리는데 그게 전혀 장치 없이 그냥 와이어 줄 없이 찍었다라고. 찍었다고. 그거 어떻게 촬영했을까? 엄청 고생들 하실 거예요, 진짜. 네. 그래서 나무준이랑 한 번 하면 다시는 안 한다 그러나. 그거 딱 그 카메라 들고 갔을 테니까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고생하신 곡성 촬영팀 분들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그 무명의 태도 그 장면도 참 생각할 게 많아요. 지금 저희 분위기들이 다 그 영화들 생각하느라 말씀들이 없는데요. 근데 무명이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에 종구 손 잡고서 3번 닭이 올 거라고. 그 예수님 그 테마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라고 봐요. 그치? 네, 그런 장치는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종구가 일본인한테 가서 되게 분노에 차가지고 당장 떠나라. 3일 안에 떠나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3일이라는 얘기를 보통 우리 현대어로 따지면 3일이에요. 사흘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의 언어가 예수님 부활 3일을 사흘로 표현하거든요. 원래 사흘, 나흘 하잖아요. 굳이 고어를 가지고 갖다 쓴 건 동일한 3일인데 사흘이란 표현을 한 건 아마 성경에 대한 용어에 대한 의식을 한 거고 그거에 대한 연관성을 전혀 부인할 수 없다. 뭐 그렇게 봐요. 사실 종교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성경이라는 게 되게 매력적이지 않나? 성경이라는 그 콘텐츠는? 성경의 콘텐츠는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본능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바이블은. 어떤 게 건드려졌나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감정 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가 이렇게 깜짝깜짝 표정이 왜 그래?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 많잖아. 그쵸. 그런 맥락에서 아니 가서 뜬금없이 얘기가 나오고 네. 되게 매력이 있잖아. 그 신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사했다라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뭐 뻔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재미없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 재밌지. 재밌지. 사실 지금 곡성으로 돌아가죠. 좀비 시퀀스 너무나 웃겼고요.
네. 거기서 이제 걔네들이 그 일본이 죽었다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다가 비 오는 날 비가 내리고 있는데 꽝 부딪혀가지고 그거 다 갖다 버려요. 시체를 유기를 하고 이제 따도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치? 따도 괜찮아지는 것 같고 좀 인상적이었던 게 일광이 그 집에 들어오려다가 피를 엄청 토하고 도망갑니다. 그거 표현력이 왜냐하면 이것도 다 종교적인 건데 사실 네네. 기독교 내에서 그러니까 사탄이나 귀신이 쓰인 존재가 어떤 예수님과 그 치유를 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나게 되면 네. 토를 하고 침을 뱉고 그래요. 네. 못 견디는 거죠. 그게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완전 구토가 팍 나오잖아요. 멈추지 못하는 거. 그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된 거 한 것 같아요. 성경 빠가 연출한 거네. 나머지는 성경 빠이는 걸로. 네. 그러다가 일광이 거기서 이제 막 미친 듯이 도망가고 막 짐 다 챙겨가지고 자기 차 안에 막 다 집어넣은 다음에 막 도망가는데 전 영화 처음 봤을 때 그때 좀 알아봤어요. 아, 일광이 일본인과 같은 편이구나. 왜냐면 갑자기 나방들이 또 벌레들이 막 그리고 이것도 약간 기독교스럽다고 해야 되나? 악마들은 항상 벌레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오코티 영화에서도 항상 나오는 거지만 징그러운 것들 오코티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 나방이 막 부딪혀가지고 맞아. 못 가게 만들어요. 네. 성경에 그 개구리 우박 내리는 장면 있잖아요. 네. 옛날에 그 7개 그 재앙인가?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위한 10가지 재앙 중. 근데 그거는 어쨌든 그 출애굽하기 위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방은 제가 보기엔 일본인이 날린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다 가지 마라. 보는 거죠. 그쵸. 그 거사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잃을 것이니 무명을 내가 잃을 것이니 가지 마라.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계속 중국한테 전화를 합니다. 중국이 계속 전화 안 받다가 무명을 어떻게 만나게 되죠? 나갔다가 걔가 자기 집으로 갔는데 뭐 무당집으로 간다 집에서. 맞다. 일광 집으로 간다. 그쵸. 일광 집으로 간다. 거기서 통화를 하게 되는데 일광은 그 여자 믿지 말라고 그걸 만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게 되죠. 그렇죠. 의심을 또 불어넣죠. 그 여자가 귀신이라고. 소신이 아니라고. 어떻게 보였어요, 바라님은요? 왜 나한테 무명 만나게 되잖아요. 만났어. 나 여기서 얘기할 거 없는데. 아니 토하고 도망간 다음에는 무명을 안 만나잖아요. 아, 그쵸. 일광은 안 만나는데 만난 다음에? 그 종구가 종구가 무명을 만났을 때. 그 장면을 좀 가보자고요.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긴 한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 종구가 무명을 바라봤을 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자켓과 그 머리핀에 의심을 불어넣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머릿속에 얘는 귀신이다. 우리 집안, 우리 딸을 죽일 놈이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무명 거기서는 근데 마지막에 손잡을 때는 임팩트가 있긴 하더라고요. 한 번에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잖아요. 무명이랑 중구가 어떤 능력을 보여준 건데 거기서 현아였으면 중국가 안 갔다. 그렇죠. 아니 화면에서는 그 거리가 이제 그 예측이 되지 않는데 나온주 감독이 한 15m라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점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15m 훅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상한 느낌을 느끼고 그 아이템. 근데 그럼 그런 걸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교회 오빠분은 만약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각자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 사람이 수호신인지 모르겠어. 근데 자기 가족들 혹은 자기 친구들이 해야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말만 믿고 안 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종과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딸한테 갔을 것 같아? 제 성격 아시잖아요. 묻힌 듯이 달려갔겠죠. 아니 사실 성경에 비슷한 스토리가 있어요. 네.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네. 이거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성경 얘기를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야 교회 오빠로서 드러나는데 지금 정확히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엘리산지 그 선지자를 누가 만나러 갔는데 나중에 너가 집으로 돌아가면 너 자녀가 죽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그래서 돌아서 가다가 집으로 가니까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 어떤 사람 말만 믿고 인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를테면 그런 거지 뭐
우리 뭐 길거리에서도 도름 있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 붙잡아가지고 어떻게든 뭐 해보려고. 그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너 지금 집에 들어가면 파라가 죽어. 집에 들어가야 되나? 들어갔다. 그거 어떻게 믿어요? 갑자기 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수호신인지 날 지켜주는 천사인지 뭐 어떻게 알아요? 이제 좋은 것 같은 선택을 하실 거거든요. 하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그러니까 의심하는 쪽과 믿는 쪽 중에 어느 쪽에서 자기가 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정확히 해서 인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만약에 자기는 의심을 하지만 갈 수가 없는 상황이면 갈 수 없겠지.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으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그 생각이 오해가 들죠. 있어서 가는 만약에 종부가 그래 얘만 믿고 안 갔는데 다 죽어 있으면 그 하는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하나는 한민족. 오만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오빠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지금 우리 파라님이 얘기를 되게 잘했는데 그걸 뭐라 하지? 전제라 그러죠. 전제. 그 사람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기에 앞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 그거는 어떤 설득으로 마련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된 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 마음 이제 테두리에 자리 잡힌 그 전제. 그래서 여러 사건들을 조합해 봤을 때 이미 자기가 의심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렇게 연결이 되고 믿음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그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을 이제 계속 갈등 구조로만 그리다가 결국 손을 딱 잡거든요. 그죠. 이 손을 잡는 게 사실 그 도마가 예수님 그 손과 발을 만지는 부분이랑 다 어쨌든 연결이 되잖아요. 그 첫 성경 구절도 다 그거고. 그래서 결국은 손을 만짐으로 인해서 이분이 진짜인 거구나라는 성경을 확인한다면 지금 종부는 자기 손을 딱 만지는 걸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이 귀신이구나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심의 상황 속에서 상황을 껴맞힌 다음에 결정적으로 손을 자기가 만진 걸 통해서 귀신이구나 하고 판단을 내리고 가요. 이 부분이 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파라님이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여러 소문들 누가 뭔가 봤다는 이야기들 자기 체험들을 조각조각 모을 때 이미 이 조각조각 모으는 과정 속에 자기 전제가 들어가죠. 전제가 들어가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들을 하나의 증거 자료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종부는 의심의 갈등 속에서 그 손을 마지막 잡는 장면을 통해 모든 것을 의심 쪽으로 다 기울었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다면 그쵸. 저도 아까 우리 범동군이 얘기한 것처럼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죽어도 그 가족 안에 그 상황을 자기가 좀 묵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끌리게 되지 않을까? 근데 종부가 가서 확인한 장면이 너무 뻔하지 않았어요? 연출이? 피칠감이 돼 있잖아요. 딸이 뭔가 힘겹게.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너무 좋았어. 여기서 저희가 또 좀 얘기를 하자면 그와 또 교차 편집에 들어가죠. 바로 부제가 외진을 만나는 장면과 교차 편집됩니다. 여기서 이제 살 날리는 장면과 살 날리는 장면, 부당신과 마지막 그 동굴 그게 교차 편집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동진이 지부에서 물어봤어요. 동굴로 가는 게 왜 종구가 아니라 양이잠이어야 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우진 감독이 만약에 종구였으면 악마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양이잠이어서 그렇게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건데 그 전에 양이삼의 행동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삼촌이었던 그 동물 형사가 경찰도 그렇게 돼버렸고 제가 병원에 있는데 좀비가 막 뜯겨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어떤 보호자니까 여러 가지 모습을 목격하잖아요. 어쨌든 사제인데 카톨릭인이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장면이 고민을 하게 되지. 내가 뭘 본 건가. 그러면서 두 가지 갈등을 안고 가죠. 그 하나는 십자가, 묵주 달린 십자가를 갖고 가고 하나는 무기를 갖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부제도 어쨌든 갈등 구조를 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 두 가지를 안고 가는 그 측면이 저는 이게 그 부제 캐릭터가 되게 좋았던 게 바로 부제한테도 그런 갈등을 준다는 거예요.
나홍진이. 종구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부제한테도 신부한테도 그걸 준다는 것과 부제가 그 외진 만나가지고 그 동굴시에 나오는 대사와 그 다음에 무명과 종구가 만나서 나왔던 대사가 교차가 되면서 우리가 그 살날리는 무당신에서도 많은 관객들이 현혹되고 정말 헷갈려하고 모호해지는 장면, 영화적인 장치 기법을 쓴 거거든요. 이 뒷부분에도 그거 쓰는데 그 헷갈리고 또 막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나누는 대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어차피 또 의심해서 나를 악마로 보고 온 거 아니냐. 좀 들고 온 거 보라고. 네가 부제가 그 얘기를 하죠. 네 존재를 정확하게 밝히면 나는 그냥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난 널 돌려보낼 생각도 없고 이미 네 머릿속에서는 나를 악마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모습을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것도 되게 깨름직하게 굴죠? 불편하게 막 성은 자국 보여주면서 엿먹어라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옛다 이런 느낌이에요. 놀랐지 이러면서 어떻게 보셨나요? 아니 그 장면을 동굴신 얘기 좀 해봅시다. 나홍진 감독이 더 모호하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좀 약간 해석의 어떤 여지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악마의 형상으로 메시아가 왔는가 메시아의 형상으로 악마가 왔는가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이제 못 박힌 장면도 드러낸 거고 결국 이 존재를 이제 깔끔하게 사탄이고 그러니까 악마고 그 부제에게 악마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면서 깔끔히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결국 부제나 모든 시청자들에게도 우리에게 다가온 이제 악마라는 존재 그리고 무명이라는 신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생각한 신의 형상으로 오지 않고 신의 형상을 한 악마 그러니까 선한 존재의 형상을 한 악마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고 악한 존재인데 아니, 선한 존재인데 악한 이미지로 오거나 악한 존재인데 선한 이미지로 오거나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차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되게 애매한 여지로 또 확 남겨버렸어요. 무명도 그래요. 무명도 그렇게 보이고요. 이거를 진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연출하겠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자기가 마무리를 못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떡밥만 던져놓고 감독이 아무것도 수습하지 않았다. 아까 얘기한 그 천재성은 그 갈등을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천재성으로 볼 수도 있고 더럽게 재미없네, 더럽게 못 만들었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좋아했던 씬은 또 그 다음 장면이에요. 뭔가 좀 이렇게 피치급된 게, 참 나홍진 변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그 곽도원이 자기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미 이제 난리가 나는 상태잖아요. 가서 이제 딸 보게 되고, 근데 그 장면을 일광에 들어가면서 한 번 더 보여줘. 한 번 더 또 그 개판이 되어 있는 걸 또 한 번 더 보여주잖아요. 곽도원마저 당한 장면이다. 네. 거기 이제 곽도원마저 당한 장면인데, 그걸 두 번이나 계속 똑같이 보여주는 거 보고는 이 사람 정말 변태구나. 그리고 정말 세구나. 곽도원이 이제 거기 들어가서 와이프하고 장모님이 다 그렇게 된 거 보고는 효진이를 부르잖아요. 아빠한테 오라는 식으로 아빠야 뭐 이렇게 아빠가 다 해결할게 이랬나? 그렇게 막 정말 안 들리게 했죠. 맞아, 안 들리게. 나 극장에서도 귀를 쫑긋하고 들여놨었어.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미 다 찔린 상태인 거죠. 네. 그랬어? 그 그렇지 와이프를 않을까? 보고서는 딸을 발견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곽도는 이미 당한 상태에 그래 그때 효진이를 부른 거야? 아니었을까? 그럼 효진이는 혼자 살아남은 거네? 그렇게 또 거기 미쳐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걔도 그렇게 오래 살아남지 못할 거 아니야. 다들 그렇게 죽었으니까. 네. 또 뼈가 꺾여서. 네. 아니면 거기서 이제 뭐 곽도원이 살아있다 그래도 그 맹정스에 살겠어요. 자살하거나 또 그렇죠. 거기서 막 마을에서 자살하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돼서 거기서 이제 그리고 뭐 카톨릭 부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네요. 회심하고. 네. 갑자기 뭐 엑소시즘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쪽 바티칸 가서 연마하고 곡성 쳐들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말미에 조금 친절함을 보여줬던 거는 일광이 그 사진들을 쏟아내면서 실은 일본인과 그런 관계라는 걸 좀 영화 말미에 보여주죠. 일광이 거기서 정리해가지고 일광에도 그런 같이 사진 막 찍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그 사진들을 제가 명확히 좀 안 봤는데
일본인 그 주술하는 곳에서 발견한 사진들이 나중에 불 태웠다 그랬는데 그 사진이 고스란히 이제 일광이 네.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은 네. 사진인 거죠. 네네네. 일광에 치우렸던 거죠. 그랬네. 그것도 해석으로 봤습니다. 가가지고 그러면 일광이 수거한 거네요, 그죠? 네. 고생 많았어요. 그러게. 네. 뭐가 잡힌 거야? 드러나지 않게 엄청 움직였네. 되게 바쁘는 거지. 아, 나쁜 놈들이 부지런하다니까. 나쁜 놈들이 부지런해요. 그렇게 저희가 그 곡성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는데 지금 분위기가 다들 좀 심각합니다. 아니, 이 그 곡성 심각하다기보다 얘기하다 영화가 너무 애매모호하니까 음. 그 어느 쪽으로도 확 결론내서 얘기할 수가 없는 영화인 거잖아. 일단 영화적인 강렬한 체험은 저는 이제 받고 와서 음. 네, 그걸 그냥 생각할 겨를도 없이 뭔가 압도가 돼서 저는 밖에 나와 약간 벌벌 떨었던 기억이 있어요. 와, 이런 걸 만드네 이러면서 별 생각을 다 하게 만드니까. 불타는 장면 같은 건 극장에서 정말 큰 소리로 봤으면 약간 그런 기분이 들었겠지. 황정민 얼굴로 막 이렇게 나갔던 봐봐. 정말 상이 그리고 불타는 장면 보면 정말 약간 정신 놓고 하잖아요. 막 음. 칼 같은 것도 막 쓰고 막 이러니까. 음. 근데 정말 베이지가 않잖아요. 신기한 것 같아. 그렇게 무딘 칼일 거야. 진짜? 무딘 칼일 칼에 거야. 막 올라가잖아. 실제로 칼에 베기가 쉽지가 않아. 무딘 칼로 해봐. 큰 칼들은 참 별걸 다 저희가 얘기를 그분들을 걱정하고 별 얘기를 다 하게 되네요. 근데 이 나홍진이 모든 종교를 믿게 됐다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모든 신을. 그러면 뭔가 이런 식의 그 토속 신앙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뭔가 그런 거를 느꼈던 거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의 신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네. 네, 기본적으로 나홍진 감독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범농구는 인간 혐오에 대한 것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비슷하게 좀 제가 각색을 한다면 지금 현실 세계에만 몰두하는 이 시대에 대한 약간의 비판. 네. 그래서 결국 현실의 영역만 보지 않고 그 넘어서 초월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계속 이제 그려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과학 의술도 다 안 되고 이성 종교라고 하는 천주교도 안 되고 무속 신앙으로 끄집어내는 건데 결국은 계속 우리의 초점을 우리 이 현실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영역이 있음을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굉장히 영적인 세계로 잘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걸 결국 자신의 이제 약간 범신론적인 모든 자연은 신일 수 있는 것에 대한 받아들임이 있다면 그러니까 고차원적이죠 사실. 신앙적인 초대인 거죠. 그게 어떠한 종교라고 되든지 다 열려놓긴 했지만 그 지금 현 사회를 살면서도 그 어떻게 총 리뷰 어떤 총평을 하자면 그 의심과 조롱의 영화라고 생각했고 정말 한국 영화 한국인들이 정말 그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자행하는 실수들, 의심들, 불신들을 그대로 조명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의심하고 조롱에 대한 영화라고 자기가 생각을 만약에 한다면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뭘 의심하고 뭘 조롱하고 싶은 거야? 사람을 의심하고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느낌? 난 아까 국회 오빠님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얘기한다 그랬잖아. 그렇게 부끄러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영적인 갑자기 세계 너무 얘기하는데. 주목이 되니까. 어. 그러니까 이 복잡다단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믿고 보이는 것조차 의심하는 세상인데 여기서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의도가 감독한테 있었을까라는 게 약간 난 그것조차 의심이 되긴 하지만 그쪽으로 본다면 재밌는 영화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영적인 것까지 그걸 생각한다는 게 참 신기하긴 하다. 저는 그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게 그 인간적인 관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컨셉 자체는 사실 이것도 할 말이 좀 있는데 원래 누가복음 24장을 이제 초반에 내밀고 마지막 그걸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누가복음 이 내용에 사실 가장 드러나는 부분은 부활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적 존재의 부활이거든요. 이거에 초점에 맞춰져 있고 인간의 반응은 그 의심으로 가지만 결국 이 의심을 설득시키는 이제 예수님의 접근성이거든요. 근데 나홍진 감독은 부활에 대한 신적인 포커스를 잡지 않고 인간의 반응에 대한 의심의 포커스를 잡아요.
원래 성경의 논리는 이제 신적인 부활을 포커스로 잡두고 있다면 나홍진 감독은 인간의 반응을 초점으로 잡은 거죠. 의심이라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의심과 갈등 속에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걸으면서 그 물증들을 다 취합을 하잖아요. 이 과정에 나는 의미가 있는 게 취합을 하면서 아까 얘기한 그 전제, 자기가 이미 의심한 바대로 그거를 확신으로 삼아가거든요. 근데 사실 모든 영역이 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나타내봐라, 음성을 해도 들리면 믿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당황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근데 똑같이 되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걸 증명해봐라.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건 하나님이 없다고 믿을 뿐 자기도 증명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 있는 사람도 증명을 못하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거죠. 모든 게 사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나홍진 감독도 사실 이게 신적 존재인지 그러니까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면서 자기가 결국은 의심 속에서 어떤 확신을 만들어내고 굳이 일본인이 그 여자를 정말 강간했는지 자기 딸을 정말로 범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화면에 담아내고 있지 않지만 그럴듯하게 추리를 해버리는 그걸 통해서 그렇게 확신으로 굳어가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걸로 이 세계를 그려내는 거죠. 맞아. 네. 그렇다면 이제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한 개인한테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게 신의 목소리인지 악마의 목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나홍진 감독이 그거를 구별하기 어려움을 오히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한 존재인지 악한 존재에 대해서 무명이라는 존재도 헷갈리게 그려놨고 일본인에 관해서도 결국 마지막으로 악한 존재라고 얘기했지만 중간 과정이 메시아로 온 건지에 대해서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리하게 만들어놨다 그랬거든요. 계속 엮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시대에도 이게 우리가 신이 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항의를 할 때 그게 신적 존재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선한 존재가 악한 존재처럼 우리 안에서 보이지만 결국은 그 선한 존재로서의 또 행위가 있고 악한 존재는 우리에게 선하게 비춰진 듯 하지만 결국 또 악한 존재로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아예 전반적으로 그냥 드러내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그 나홍진의 그 전작들 추격자랑 황해 같은 경우는 딱 일단락이 되거든요. 추격자는 말 그대로 그 연쇄살인죄를 잡고 약간 하드한 그 스릴러, 황해 같은 경우는 구나미의 그런 고군분투. 근데 이거를 들어보면 이 곡성 같은 경우는 나홍진 본인의 어떤 갈등 같은 게 좀 엿보이는 것 같네요.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이 사람도 많이 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열어놓고 모호하게 좀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전작들은 딱 장르물로서 딱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니까요. 어려우니까. 근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라면 되게 냉소적인 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진리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진리냐 아니냐가 판가름 날 수 있는데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되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결국 자기 전제에 따라서 취합할 수 있는 거라고 이제 비춰질 때, 이게 결국은 이제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로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비춰진 듯 하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현상들은 그런데 결국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제 믿음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게 그렇게 들려서. 네. 그러니까 우리의 결정 속에는 우리의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증명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건 그렇게 나타나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믿기로 했어. 기도하기로 했어.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결정으로 드러나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받아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어느 순간 믿어지더라 라는 표현을 써요. 수동태로 쓰는 거죠. 네.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의 의사결정 노력에 따라 그게 결정된 믿음이라면 이건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교회 떠날 가능성 100%라고 봅니다. 대표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곡성을 좀 쭉 훑어봤는데요. 좀 언제 또- 웃겨주실 거예요? 제가 못 웃기겠어요. 이거는 정말 못 웃기겠고요. 진짜? 저도 지금 계속 나오지는 생각하다 보니까. 시실리 2kg 말고는 어떻게 뭐 시시리 웃길 수가 큐로 없어. 진짜 재밌죠. 보셨어요? 예, 봤어요. 진짜 재밌어요. 저거. 빵긋빵긋 소리가 나는데 임창정 양아치 형제 최고예요.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저는 못 봤어요. 자, 꼭 봐야 돼. 어느덧 한 40분이 넘어가고 있고요. 리바이벌 없는 원테이크로 진행되고 있는 다영과의 특징이죠. 편집 없이 그대로 가는 이야기라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아시리라 주구난방하고 두서 없지만 재밌게 들어주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준비한 건 다 하신 거예요? 뭐 아니요 너무 많은데 그냥 편한 흐름대로 가는 게 또 다이언바의 특징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전 리바이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되게 귀찮게 했는데 2번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이 곡성편이 또 어떤 반응이 또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히트다 히트. 저희가 원조로 다시 주장하고 싶습니다. 히트다 히트.